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식 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권영록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저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석사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2020년도에 이제 석박통합과정으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한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지붕 구조물에 대한 내품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고, 거기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치약도 곡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RFD 송전 철탑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풍속이라든가 풍 방향 그리고 사용 연도에 따른 분기 곡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과제인데, 매설배관이 이제 지진파라든가 이제 단층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일으키는지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위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이제 해양 환경을 조건을 산정할 때는 이제 환경 등고선을 사용할 때 이 등고선을 고정하여 좀 더 경제적이고 신뢰성 높은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자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터빈이 돌아갈 때랑 이제 터빈이 멈췄을 때, 즉 태풍이 발생했을 때 멈췄을 때 극한의 상태는 DLC 1.6 또는 6.1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DLC 6.1을 계산할 때는 현재 두 가지 방법 말고도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각각 측정된 연 최대값을 사용해서 일변수 극치 분석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파고랑 주기, 그 다음에 파고 풍속, 이렇게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DLC 6.1을 계산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환경등고선이 나는데 이 그림을 활용해서 DLC 1.6과 6.1을 동시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S 노시 환경 그 바람 풍속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V50으로 했습니다. V50. 네. 그럼 어제 우리 워크숍할 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연 극치값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태풍 왔으면 그 태풍도 들어있는 거죠? 태풍은 일변수 극치 분석에는 태풍 값이 다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50년 동안 태풍 온거가 다 돼가지고 있는 거네요. 결국. 근데 저도 이제 안에 그 태풍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네. 뭐 나중에 말씀하신데 이 극치 분석을 하면은 태풍에 대한 영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두 번째로 하는 이제 등고선 방법을 하면서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그 바깥쪽으로 몇 %인지 컨피던스 레벨로 뽑는 거라서, 릴라이빌티 인덱스로 뽑는 거라서 꼬리 부분, 극치 부분보다는 미인 값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한 게 우리나라 해안에서 1년짜리를 해서 하든 아니면 그걸 50년으로 하든, 우리는 어제 한 게 50년 아니면 100년이죠. 네. 50년 하든 100년이라도 그 변화량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다. 아마 내용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극치는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역인버스 방법을 그 인버스 지금 등고선 방법을 사용해서 했을 때 이제 중간에 분포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쪽 잡은 거 방향성 잘 잡아주세요. 이게 좀 그래서 애매해요. 이거를 네. 외사부의 개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사부의. 그러니까 이제 아예 50년 잡혀 있는 상황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도 지금 그 1.6하고 6.1에서도 ULS 평가도 좀 가는 건가요? 나중에?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해양 등고선이 있는데, F네. 네. 근데 그 값을 지금 사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큰 방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등고선에서 F 평가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F 평가는 그러니까 ULS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거 아까 이제 태풍이 카운트 되면은 그것까지 한 거 가지고 거기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거에 대한 극치 분석 값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6 값이 맞는데 그 극치
시분석을 해서 이제 하중을 산정을 할 건지 아니면 환경 중고선을 이용해 가지고 사중을 산정할 건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게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데이터 수가 아무래도 전부 다 그 동시 측정된 데이터가 10년 미만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부 다 이제 파고 부위에서 관측된 데이터 수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가 길다 보니까 그냥 일변수 즉 파고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뭐 풍속은 풍속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고선을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변수라는 게 그러니까 파랑하고 풍속입니다. 풍속하고 두 개. 네. 근데 뒤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논문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온 건데 그 한 일변수로 했는 값이랑 그다음에 등고선을 사용했을 때 분석을 했는 것을 같은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것을 비교한 건데 일반적으로 일변수로 한 극치 분석 값이 현재 30% 정도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고선을 이제 타당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현재 설계하고 있는 방법 말고 이제 등고선 방법을 이제 극한하중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조정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내 질문은 저기 이제 HS50이라고 돼 있는데 그 HS50을 카운트하는 모집단에 네. 태풍이 카운트가 돼 있냐고. 카운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꼬리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 네. 아니면 전체 분포에 집중을 하느냐는 그렇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분포 만들어 놓고 꼬리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그렇게 특성 할 특성 수 반영시켜. 있죠. 근데 지금 이 방법에서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확실히 엑스트라폴레이션인데 두 번째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 만약에 이제 ULS 설계가 관심이 대상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네. 그 중간에 H50 가지고 저기 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극치 쪽 기울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커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거는 첫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ULS라고 할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ULS를 계산할 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포의 꼬리 부분을 좀 더 묘사를 잘 건지 근데 두 번째 방법을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많이 했거든요. 10분 발표라서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그 꼬리 부분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 파고랑 풍속이 동시에 관측된 데이터들을 다 이제 매삽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매삽해서 등고선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해도 일변수도 역시 똑같은 작업할 수 있는 거죠.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만 2개 늘었다 뿐이지. 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설치하는 위치가 제가 타리스 잡는 게 V식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 일변수로 하는 것은 그 파고 부위라고 해안가 근처에 파고 부위가 대부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에큐리시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네. 저렇게 하는 절차는 일변수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그러니까 집중을 이제 중간 H50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등고선을 그려서 그 커브를 뽑아내는 그 행위인데 네. 그 일변수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변수로 하기엔 데이터 수가 너무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의 값만으로 전체 데이터를 그 연체된 값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값만 해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큰 바디 그러니까는 이제 그 ULS 평가하는 그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트렌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 분포를 구성을 할 때 그 뭐 가우시언이나 아니면 이제 극치나 가운데는 그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고려되는 거는 이변수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일변수로 할 때는 그 하나의 분포에 대해서 꼬리 부분만 전체 데이터에서 꼬리 부분을 하는 건데 이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식을 보면 그 만약 파고가 발생하는 확률에다가 이제 풍속이 발생했을 때 파고가 발생하는 확률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변수 데이터는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거 말씀 지금 주시죠? 저렇게 까맣게 저 데이터는 해외에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가 검은색 데이터가 지금 우리나라 수가 적으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좀 더 보정을 해서 저 등고선을 타당하게 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까 말하다가 제가 말하는데 일변수로 했는 것보다 이제 등고선을 그렸을 때 값이 한 30% 정도 적게 나오고 더 크게 나오고, 따라서 만약 등고선을 그릴 수 이제 설계를 한다 되면 좀 더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어제 대부분 수완슨 모델 쓴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걸 더 보려. 그쪽에서는 그 모델을 쓴다고 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은 이게 극치값을 100%할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승호 교수 나타나면 다시 한번 미팅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등고선을 그리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앞에서 제가 말을 했는데 애초에 극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 등고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풍속이랑 파고 또는 이제 파고 주기에 대해서 한 지점에서 동시에 관측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그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보면 이제 대부분 데이터가 10년 미만인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기서는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DMV에서 나온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10년 미만의 데이터는 이제 현재 해양환경 하중을 이제 데이터를 그 분포를 모사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10년 동안 데이터에 대한 분포랑 그 다음에 20년 이상에 대한 분포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꽤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했으니까 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환경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진짜 간단하게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실내도법을 활용해서 환경 등고선을 사용하게 그릴 수 있는데, 역실내도법이나 이제 일반적인 실내도법이 아닌 파괴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의 파괴확률과 신뢰도 지수의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된 신뢰도 지수 베타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값을 활용해서 이제 풍속에 대한 분포랑 그 다음에 풍속이 발생했을 때 파고가 발생하는 확률에 대한 시계표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과정을 제가 따로 지금 준비는 안 했는데 대충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베타 값을 만족하는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원에서 해당되는 파고라든가 풍속이라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을 따라서 각각 포인트에 대한 이제 풍속과 파고에 대한 점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점을 찍게 되면 그 점을 이어서 그 등고선을 작성하기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현 주기가 50년이 아니라 30년이면 이제 그 재현 주기의 30년에 대응하는 이제 초과확률을 계산하게 되고, 그때 대한 신뢰도 지수를 계산해서 이제 환경 등고선을 계속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베타 값 저값이면은 네. 저렇게 가우시안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내 생각에는 해상 풍력의 재현 주기 50년, 그리고 수명도 20년밖에 안 되니까 네. 베타 값을 더 낮춰가지고. 그거는 저가 마음대로 의미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해도 된다. 네. 그렇게 가는 게. 한데 이건 예시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관측하고 있는 해상 부위랑 그 다음에 파고 부위인데, 아까 말했던 것 같이 파고 부위는 전부 다 해안가 근처에서 연안 근처에서 측정하고 있고 하는 대신 현재 데이터 수가 좀 간축되는 기간이 좀 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제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0년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 등고선을 그 제대로 DLC 6.1을 묘사를 못하는 게 데이터 수가 전부 다 10년 미만에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DLC 6.1의 그 꼬리 부분에 대해서 분포에 대한 꼬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고 V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측 연도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해양 기상부에 있는 데이터의 분포를 보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단 사용한 방법은 베이지안 기반 추정 알고리즘 사용했는데 베이지안 기법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처음 들은 분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을 냅둬놨을 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성별을 맞춰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 정보는 뭐 남자랑 여자의 확률이 반반이라고 쳤으면 그냥 50%의 확률로 어떠한 값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알고 있는 정보에다가 새로 업데이팅되는 정보들을 줬을 때 사후분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분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파고의 부위에 있는 데이터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사전분포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해양 부위에서 관측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팅 해가지고 저 초록색 분포, 즉 사후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파고 부위 데이터를 전부 다에 대한 그 외부 분포의 파라미터를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2024년 그리고 2023년, 2022년에 해당되는 연속되는 데이터를 각각 파고 분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관측 연도를 점점 늘려가면서 그 외부 분포의 모수 알파 베타 값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파 베타 값 경우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특정 값에 그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장안 지역의 한 가지를 예시로 들어오는데 그 파고 부위 동해 남부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이제 알파 베타 값이 전부 다 특정 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병합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병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막 즉 사전적 분포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더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 결과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저기 있는 회색선 같은 경우가 전 동해 남부에 있는 데이터들의 사전 분포가 되고 이 초록색 점이 이제 부위에서 관측된 데이터들의 알파 베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알파 베타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알파 베타 값을 이제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3년, 5년, 7년이라는 거는 그 거제도 지역을 타겟 지역을 잡았는데 데이터에서 그 최근 2024년에서 2022년 데이터만 가지고 예전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묘사할 수 있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 관측 연도를 점점 늘려가면서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제 알파 베타 값을 데이터 수를 관측 기간에 따른 알파 베타 값을 계산하였고 이 알파 추정된 값을 이용해서 환경 연구선을 그렸는데 일단 이거는 2020 총 거제도 지역 25년 동안 데이터로 뽑은 등고선인데 등고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값과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3년, 5년, 7년 동안 데이터만 가지고 원본 데이터만 가지고 그렸던 등고선과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 업데이팅으로 추론했던 값을 보정한 알파 베타 값을 비교한 값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풍속 같은 경우는 따로 비교를 안 했고 아무래도 DLC 6.1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터빈이 멈춰져 있는 상태여서 가지고 풍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비교는 안 했고 파고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 등고선 의미가 아까 동일 베타 아니면 동일 프로버빌리티에 해당하는 풍속하고 파랑의 콤비네이션이라고. 네, 그 두 가지 전체의 콤비네이션입니다. 그 신뢰도에 해당하는 풍속하고 유입하고죠. 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파고값과 이제 파고값과 그 다음에 이제 3년, 5년, 7년 즉 그냥 관측 데이터만 가지고 등고선을 그린 값이고 그랬을 때의 오차는 이제 뭐 한 3년종은 뭐 11.1%, 5년종은 뭐 12%, 7년종은 8%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이제 풍속 좀 낮은 건데 파고 높은 거는 확률이 엄청 낮으니까 그 DLC 그러니까 DLC 6.1에 그게 있더라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강조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저 다음에 준비할 때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테크닉 쪽 이것만 집중해서 하니까 네. 캐치를 못하지 중요성.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거야. DLC에서 그걸 다 하려면 네. 거기 이제 그 풍속 레인지가 있고 파랑 레인지가 있는데 걔네가 무슨 저기 스태핑 사이즈가 있어요. 네네. 스택 뭐 10구간 예를 들면 네. 그거는 곱하기를 하면 100개가 돼. 100개 콤비네이션 해야 돼. 네. 근데 그게 이제 여기다가 100개를 딱딱딱딱 피팅을 해가지고 이게 확률이 다 같지가 않은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중요성은 요 레인지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집중한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DLC 1.6에 해당되긴 하거든요. 그 레인지라는 것, 즉 터빈이 돌아가는 상황, 뭐 그러니까 터빈이 돌아가는 풍속에서 그 브레이크아웃에 해당되는 것을 뭐 2m/s다 지금 쪼개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터빈이 멈췄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마찬가지지. 거기서도 이제 바람하고 파랑 조건이 이렇게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요 레인지로. 그러니까 굳이 뭐 확률이 엄청 낮은 콤비네이션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네. 그거보다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케이스별로 풍속과 유입하고를 해당하는 제한 주기에 그 해외 파기 확률에 해당하는 풍속과 유입하고 어떤 것이냐 뽑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비교한 예가 이제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25년 동안 했을 때 맥스 값과 유입하고의 맥스 값과 비교했을 때 뭐 12%, 8% 그리고 7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해도 뭐 8%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사용해가지고 고정한 결과 이제 3년 정도는 11%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5년, 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0.4%로 상당히 낮은 값으로 이제 하중으로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후로 할 연구로는 이제 DLC 6.1 같은 경우에서 현재 AM 방법, 일변수 그치 분석량이나 그 다음에 이 등고선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경제성이 얼마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이 정도까지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오션 웨이브가 네. 종류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연구하신 걸 봐서는 아무튼 윈드하고 어쨌든 같이 보신 거라서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윈드 인듀스드 웨이브 정도 네.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해양 구조물 설계할 때 좀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람이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파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오션에서 실제 그냥 바람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몇 가지 타입의 네. 웨이브들이 있어요. 네. 스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파고도 중요한데 파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초반에서는 파고 파장 같이 이제 이렇게 그린 그래프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파장에 대한 데이터도 어떻게 고려하실지는 그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은 한데 지금은 파고랑 이제 파 높이에 대해서만 지금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 파랑이랑 부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주식을 한다. 근데 거기 있는 탈이 타고 있는 목표 지점에 데이터가 부족하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파고 부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정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체로 콤비네이션을 방향을 이게 지금 통합화중에서 가면 로드캐스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필할 때 나도 정확하게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필할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실제로 그 비슷한 재현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로드케이스 콤비네이션을 굉장히 축소가 가능하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만약에 맞는 거면 되게 그 어필링할 것 같아요. 그쪽 포인트는 안 돼.
근데 뭘 그랬지? 잘못 얘기했네. 포인트는 제가 이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중을 산정할 때 그 기존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만약 환경 등급선을 지금 그리는 것도 제가 여러 개를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는 것도. 근데 약간 의심든 게 만약에 8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등고선을 그려서 그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가장 타당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그냥 원디멘셔널 데이터로 가면은 너무 과다하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근데 있다라는 그 부분. 앞부분에 그 얘기가 네.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듣고 있다가 나도 잘못 이해하고 지금 3,000%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 아까 맨 앞에 이제 라인하고 등고선 비교해서 그 슬라이드가 너무 짧았는데 네. 다음에는 이제 뒤에 테크니컬한 파트보다도 거기에도 집중해가지고 그 이거 프로블럼 그러니까 프로블럼 디스크립션에 좀 신경을 더 쓰는 게 더 어필을 할 거예요. 사과를 좀 주시겠습니다.